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빅토르 하라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마니피에스토의 노래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가사를 함께 같이 읽을까요? 나는 단지 노래하는 게 좋아서 노래하지도 않고 좋은 목소리를 뽐내려고 노래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노래하는 건 기타가 세상의 의미를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내 기타는 대지의 심장과 비둘기의 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내 기타는 성스러운 물처럼 온 마음을 다해 모든 용감한 자들과 모든 죽어가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친애하는 선배 비올레타 파라가 말하곤 했듯이 내 기타는 그제야 비로소 제 존재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기타는 봄의 향기를 머금고 봄 햇살처럼 빛나면서 들녘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내 기타는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에 눈이 멀어 사람들의 목숨을 함부로 하는 자들을 위해 울리지 않습니다. 내 기타에서 울리는 노래가 깊은 밤, 별을 보고 가는 사람들을 위한 발판이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진실을 죽음과 바꾸려는 사람들의 노래는 세상의 중심에서 고동치며 갈 길을 밝힙니다. 나는 덧없는 칭찬이나 세속의 명성 따위를 구해 노래하지 않습니다. 대지를 차고 오르는 종달새의 노래는 그 근원을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땅 속에서 솟아납니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태어났고 우리 모두 그곳으로 돌아갈 겁니다. 진실로부터 눈 돌리지 않는 오래된 노래는 언제나 새로운 노래가 되어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예, 정말 좋은 시입니다. 아, 빅토르 하라가 남긴 말 중에 영어로 번역하면 5분의 삶은 곧 영원이리니가 있습니다. 산티아고 축구장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 그가 펜을 빌려 종이에 흘리듯 썼던 시가 동지들의 옥기 속에 숨겨져 세상에 전해지죠. 그에게 주어진 5분 동안 그는 영원의 시간을 세상에 남깁니다. 이 시는 산티아고 축구 경기장의 이름을 따서 에스타디오 칠레로 알려집니다. 이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5천 명이다. 여기 도시의 작은 구역에 붙잡혀 있는 우리는 5천 명이다. 얼마나 더 있을 것인가? 도시 전체에 그리고 나라 전체에 여기 붙잡혀 있는 만 개의 손들, 밭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공장에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얼마나 널리 인간성이 짓눌려 있는가? 굶주림으로, 추위와 고통과 절망으로, 윤리적 무게와 공포와 광기로. 우리 중 여섯이 별들이 총총한 하늘 그 공간 사이로 사라졌나니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맞았고 인간이 이렇게도 맞을 수 있구나 싶을 만큼 다른 넷은 그저 이 끔찍한 공포를 벗어나고만 싶어서 하나는 허공에 몸을 날렸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벽을 향해 머리로 돌진했고 모두 죽음에 사로잡힌 눈동자로. 파시즘의 얼굴은 얼마나 끔찍한가. 군부는 엄밀한 정확성으로 계획을 수행하나니 군인들은 사람을 해침해 아무런 거리낌도 없구나. 피는 그들의 훈장, 사륙은 영웅의 장식. 오 신이시여, 이것이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이란 말입니까? 7일간의 그 모든 경의와 노고가 기껏 이것인가요? 이 사면이 막혀있는 벽 안에서는 단지 모든 게 숫자일 뿐이고 어떠한 인간성의 깨어남도 없이 그들은 갈수록 더 많은 죽음을 욕망하나니. 하지만 곧 내 알아차림이 눈을 떠서 다시금 바라보니 그들의 무자비함에는 심장의 박동이란 없고 그저 있는 거라곤 기계와 같은 왕복 운동일 뿐. 그리고 뚜쟁이 같은 미소와 함께 드러나는 군부의 얼굴. 멕시코와 쿠바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이 잔악함에 사자우로 맞서게 하라. 우리는 만 개의 손들, 아무것도 못할 만큼 적은 숫자는 아니려니.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있으려나.
우리 대통령 동지가 흘린 피는 포탄보다 더 강하리니, 기관총보다 강하리니, 그리고 우리의 주먹이 다시금 승리를 거머쥐리니. 공포를 마주하고 공포에 대해 노래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가.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고 함께 죽어야 할 그 공포에 대해 노래한다는 것은, 침묵과 비명이 나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르게 하지만 그렇게나 무한히 존재하는 그 많은 순간들 속에서 항상 깨어 있으면서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포임을 아는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전에는 본 적이 없던 것, 내가 느껴왔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야말로 이 순간을 꽃 피우게 하리니. 예, 이 시는 그의 마지막 시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해진 사본들 속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의 뜻이 전해졌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나로서는 영역을 다시 중역해야 하는 내 서툰 번역이 그의 뜻을 심하게 훼손시키지 않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가 이 시를 쓰며 마음속으로 불렀을 그의 노래를 우리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09년 칠레에서 빅토르 하라의 제대로 된 장례식이 치러졌고 점차로 철저한 조사가 행해짐에 따라 러시안 룰렛으로 그의 사형을 집행한 장교를 위시해서 그에게 기관총을 난사한 군인을 포함 10여 명에 이르는 책임자들에게 죄질에 따라 15년에서 5년에 이르는 형량이 선고됩니다. 빅토르 하라의 죽음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던 군부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1991년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의 비호를 받아 영국으로 망명의 길을 떠납니다. 빅토르 하라의 장례식이 치러진 곳은 산티아고에 위치한 갈폰 빅토르 하라란 문화센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형당한 축구 경기장은 2004년 그를 기리는 뜻에서 에스타디오 빅토르 하라로 개명됩니다. 이렇게 빅토르 하라의 영혼은 지금도 칠레의 저작거리에서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예, 빅토르 하라의 마니페스토를 듣다 보면 노래 가사 중에 그가 존경했던 선배 비올레타 파라에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녀는 1917년에 태어나서 1967년에 세상을 떠난 칠레 누에바 깐시온의 선구자입니다. 그녀의 생일인 10월 4일이 칠레 음악인의 날로 정해질 정도로 그녀는 칠레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로 하여금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들이란 작업에 착수하게끔 영감을 주었던 싱어송라이터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비올레타 팔의 어린 시절은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어릴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예술적 재능은 그녀로 하여금 칠레의 저작거리에서 들리는 모든 형태의 음악에 반응하게 합니다. 9형제 중에 유일하게 고등교육을 받은 그녀의 오빠 니카노 파라는 칠레를 대표하는 뛰어난 시인인데요. 기존에 척하는 모든 시들에 대한 그의 반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를 반시인이라 부릅니다. 비올레타 파라는 오빠의 영향과 그녀 자신의 기질로 칠레의 저작거리 음악들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부릅니다. 칠레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부터 아르헨티나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저작거리 음악들에 관심을 갖고 또 생계를 위해서라도 라틴 아메리카의 구석구석 자신을 불러주는 모든 곳을 찾아다니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는 중에 그녀는 스스로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인 자신의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 시작하지요. 이런즉 비올레타 파라야말로 내가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란 표현에서 떠올렸던 바로 그러한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1954년에 그녀는 칠레의 전통음악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카오폴리칸상을 수상하는데 이제 칠레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비올레타 파라의 이름이 칠레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제3세계 음악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나온 음악 중에 그녀가 1955년에 발표한 까사미엔토 데 네그로스가 있습니다. 검은 결혼식이란 뜻입니다. 이 노래는 1580년에 태어나 1645년에 세상을 떠난 스페인의 작가 프란시스코 데 케베도의 풍자적인 시 검은 결혼식 오다 데 네그로스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저작거리 음악 자르주엘라에서 선율을 가져와 그녀의 것으로 다시 만듭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었던 것처럼 비올레타 파라는 교육을 별로 받지 못했죠. 그녀의 오빠였던 시인 니카노 파라만큼이나 그녀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그녀와 비슷한 연령대였던 아르헨티나의 저명한 음악학자 카를로스 베가의 동료이자 칠레의 뛰어난 음악 인류학자 마고트 로열라입니다. 그녀는 훗날 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비올레타 파라의 막내딸 로지타 클라라의 대모가 됩니다. 마고트 로열라를 통해 비올레타 파라는 더 높고 더 넓은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비올레타 파라에게 프란시스코 데 케베도의 시를 소개해 준 사람도 그녀였고 여러 경로와 인맥을 통해 그녀를 적극 지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비올레타 파라를 통해 마고트 로열라는 칠레 저작거리의 삶과 놀라운 상상력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겠죠. 이 두 사람의 동지관계는 참으로 생산적이었습니다. 카사미엔토 데 네그로스는 담담한 만큼 오히려 더 가슴 아픈 가사입니다. 전반적으로 비올레타 파라의 음악은 콜럼버스 이래 몇백 년에 걸쳐 라틴 아메리카에 뿌리를 내린 스페인의 전통적인 저작거리 음악의 성격이 강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나 흑인들의 음악은 대체로 그녀의 노래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죠. 그렇지만 원주민들이나 흑인들이 처한 삶의 현실은 그녀의 가사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 울림은 라틴 아메리카의 저작거리에서 그녀가 마주친 현실입니다. 이 노래는 아프리카에서 라틴 아메리카로 끌려와 노예로서 살아남아야만 했던 흑인들의 결혼식에서 시작합니다. 결혼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다 흑인입니다. 심지어 주례를 보시는 신부님도 흑인이고요. 잔치를 위해 준비한 식탁보도 검은색입니다. 가난한 흑인들의 결혼식이라 디저트로는 말린 무화과뿐이고요. 검은 하늘 아래 신랑 신부는 잠자리에 듭니다만 새벽에 너무 추워 어린 흑인 소녀가 가져온 검은 석탄을 떼어야 합니다. 어느 날 부상을 입은 여인은 검은 진흙으로 부상 부위를 감싸고 검은 칡뿌리를 다려 마십니다. 그리고 노래의 마지막 부분 가사입니다. 얼마 안 있어 검은 여인은 세상을 뜨네요. 얼마나 불쌍한 가난한 흑인의 삶인가요. 검은 여인이 관에 던져질 때 메아리가 울리네요. 관도 검은색이로군요. 유족들은 단 한 개의 촛불도 켜지 못하고요. 아, 칠흑처럼 검은 애도의 밤이군요. 까사미엔토 데 네그로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올레타 파라의 노래에 라틴 아메리카 현실이 비춰진다 해도 그녀의 노래는 최전선의 프로파간다와는 거리가 멉니다. 차라리 그녀의 노래에는 직접적인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누구라도 살아내야 할 저작거리 삶의 보편적 희노애락의 사연들이 생생한 숨결로 가감없이 담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녀는 내가 보고자 하는 누에바 칸시온의 선구자입니다. 예, 그녀는 라틴 아메리카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에 비올레타 파라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